놀라운 건 이토록 유별난 성향을 알게 된 게 최근의 일이라는 거다. TV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했을 때였다. 잠을 자고 오는 콘셉트의 촬영이라 짐을 꾸렸는데 사람들은 예고 없이 나타난 내 모습보다 내가 가져간 어마어마한 가방 크기에 놀랐다. 1박 2일 촬영에 가져간 트렁크가 3개, 그중 2개는 대형 군인용 야전 트렁크였으니 나만을 위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 테이블보와 냅킨, 치즈, 와인 등 출연자들과 나눠 먹을 음식과 선물로 준비한 트러플 허브니가 들어있었다. 내 물건의 경우 방송 촬영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챙긴 것은 없었다. 편안하게 신을 슬리퍼와 잠옷, 산에 가는 스케줄이 있기에 스니커즈를 챙겼다. 가까운 곳에 계곡이 있다기에 물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 장화를 챙겼고 언제나처럼 필기구와 성경책을 챙겼다. 언뜻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소 여행 갈 때에 비하면 많이 줄인 거다. 다른 출연진은 짐을 간소했다. 나도 고정 출연자였다면 요령이 생겨 그들처럼 간소하게 짐을 꾸렸을 거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여행 형식의 버라이어티 촬영은 처음이었고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에 요령이 없었다. 불타는 청춘은 실제로 여행하듯 촬영을 진행했고 나는 오랜만에 자연을 만끽하며 촬영에 몰입했다. 풍경이 좋은 장소가 나타날 때마다 안 해본 것들을 할 때마다 아이처럼 큰 소리로 웃으며 반응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몇몇 출연자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며 농담을 건넸다. 과장이 아니었다. 나는 원래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고 잘 웃고 잘 운다. 영화를 보면서 슬프면 펑펑 울고 웃기면 배가 당길 정도로 웃는다. 주인공이 마음에 들면 며칠이고 대사를 따라하는 모습은 가족들이 다 아는 내 캐릭터다. 나만 그동안 가족과 교회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울타리밖 사람들에게는 들킨 적이 없었을 뿐이다. 혼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가 이러한 충돌이다. 소통에 서툰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포장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는 모양이다. 나이값 못한다. 가식이다 등 듣기 거북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 나는 왜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지 못할까? 번갈아 내 탓을 남 탓을 하며 하나의 결론을 이르렀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주기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됐기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꽤 오래 한 줄 아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노출된 횟수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동안의 방송과 광고 잡지 촬영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혼자서 출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끔 밖에서 촬영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가족과 함께였다. 가족 위에는 친구도 없었고 가족 이외에는 협업의 경험조차 없었던 거다. 꽤 오랫동안 연예인 가족으로 적당히 노출된 삶을 살아왔지만 나는 사회에 속한 적이 없었다. 실수할 때마다 날카롭고 나를 할퀴는 시선이 두려워 집안으로 숨었으니 50살이 넘도록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타인을 위해 내 모든 걸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불편한 걸 잘 견디지 못한다. 어른이니까 참아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 나이에 알아야 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면역이 없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당황해 식은땀을 흘리고 거칠어져 허둥대기 일수다. 이러한 일상의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내가 택한 방식은 매뉴얼을 적용시키는 일이다. 자주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2가지 일을 한다. 한 가지는 그곳의 시스템을 파악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다.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특별한 배려를 받았을 때는 고마움을 표시한다. 매뉴얼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다. 이를테면 마사지 숍의 매뉴얼은 이렇다. 마사지를 할 때 구멍이 뚫린 부분에 얼굴을 넣고 엎드리면 카펫 바닥이 보이는데 습관적으로 청소 상태를 체크한다. 만약 바닥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숨 쉴 때마다 그 먼지를 내게 들어올 것 같아 마사지를 받는 내내 불편하다. 화장실 타월도 마찬가지. 세면대 옆에 걸린 수건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축축한 상태면 마사지 숍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미리 부탁을 한다. 바닥에 아로마초를 태워달라. 화장실 수건을 교체해달라. 오래 누워있으면 엉덩이가 베기니 타월을 한 장 더 깔아달라.
미용실에서는 사용하는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고 음식점을 예약할 때 매장에 레몬이 있는지 체크하고 없다면 가져가 물에 띄워달라고 부탁한다. 그 공간에 머무는 동안 나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다. 매뉴얼을 전달한 후 내 포지션을 까칠하고 까다로운 손님에서 매우 쉬운 단골 손님으로 변한다. 서비스란 원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인데 서비스의 영역까지 규격화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마사지 숍이든 미용실이든 음식점이든 나는 늘 예약을 하고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예약 시간을 변경하는 일도 드물고 보통은 10분 전에 도착한다. 매뉴얼 전달 후에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리 지불한 금액만큼만 그곳을 이용하고 다시 찾지 않는다. 내 매뉴얼은 친구들 사이에서 청담동에서 소나타로 대우받는 법으로 불린다. 고급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청담동 건물을 발렛 파킹은 기본이다. 나는 처음 주차 맡길 때 차량과 사람을 매치시켜 기억할 수 있도록 후하게 팁을 드린다. 간혹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주전부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낌없이 드린다. 호의는 친절로 돌아온다. 내 차는 언제나 주차장을 벗어나기 좋은 위치에 전면 주차돼 있다. 운전이 서툰 내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 일을 마칠 일이 시간이 되면 미리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 차 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기도 한다. 한때는 소나타가 추락한 내 처지 같아서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마음을 바꿔먹었다. 청담동 주차장 맨 앞에 전면 주차되는 혜택을 가진 소나타는 내 차뿐이라고. 좋지 뭐. 멀리서도 잘 보이고. 취미는 배우기, 특기는 그만두기. 결핍이 경력이었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학습, 평생 무언가를 배워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다. 과거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가정을 명문가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과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더 재밌게 살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못해본 것들을 배운다. 혼자 살게 됐을 때 마음을 추스리고 처음 시작한 운동은 탁구였다. 당시에 나는 체중이 많이 빠지고 체력도 바닥이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워낙 운동하기를 싫어해 머리로만 해야지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지내던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길 건너편 건물이 보였는데 유리창에 그려진 탁구라는 라켓을 발견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니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탁구를 시작하게 된 거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과 꽤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친절했다. 탁구를 처음 쳐보는 나를 배려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곤 했다. 하지만 탁구는 생각보다 격렬한 운동이었다. 공은 둥글고 테이블은 좁았으며 나는 빽빽했다. 탁구공이 그렇게 가볍게 튕긴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탁구복은 예쁘지 않았다. 레슨 첫날부터 그만둬야 할 핑계를 열심히 찾았다. 결국 탁구를 배우며 격렬한 운동은 나와 궁합이 썩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탁구를 그만뒀다. 지금 내게 남겨진 탁구의 추억은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비싼 탁구 라켓을 구입했고 탁구복을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탁구 동호회 사람들과 나눔 봉사를 함께 한 내용이 쉬면 다큐 사람이 좋다에 방영되기 된 것이 전부다. 발레는 달랐다. 발레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옷 때문이다. 발레복인 튠튜 스커트와 토 슈즈가 예뻤다. 발레 레슨을 받기 전에도 발레리나처럼 스타일링하는 걸 좋아했다. 레슨을 받기로 결정하고 동대문 시장을 몇 바퀴 돌아 레오타드 랩 스커트, 튜튜 스커트, 타이츠 등 발레복을 여러 벌 사다가 내 스타일대로 리폼했다. 복장 때문인지 탁구와 달리 발레는 꽤 재미있었다. 선생님은 내게 자세가 좋다고 했다. 57세에 처음 발레를 시작한 나는 발레 신동소리까지 듣자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 하지만 레슨이 거듭될수록 고민이 깊어졌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제테는 두 다리를 수평으로 포개해 무릎을 반만 굽힌 자세인 플리에로 시작해 한쪽 다리를 옆으로 던지며 땅을 밀듯이 점프했다가 착지해야 하는 동작인데 점프한 다리로 착지하고 반대쪽 발바닥을 착지한 다리 발목 뒤쪽에 붙여 마무리해야 한다. 플리에 자세만 취해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점프하면서 다리를 던지고 착지하면서 한 발로 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레슨이 거듭될수록 넘어야 할 산이 벽처럼 느껴졌다. 근력이 없고 유연성만 있는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폼롤러로 다리찢기였고 고로 집 창문틀 아래 발레바를 만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시작했으나 발끝으로 서는 것이 겨우 가능해졌을 즈음 발레를 놔둬야 했다. 레슨은 정확히 10회를 받았다. 발레와 나의 사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실감한 다음에는 조금 쉬운 라인 댄스로 눈은 돌렸다. 라인 댄스는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시의 운율처럼 느껴져 매력적이었다.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뻣뻣한 나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라인 댄스를 배우기 위해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았다.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 레슨비가 부담스러워 문화센터를 선택한 거다. 같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내게 친절했다. 처음에는 살짝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몸짓 특유의 허술함을 들키고 나자 관계가 한결 편해졌다. 실력에 비해 화려한 나의 옷과 신발, 액세서리는 좋은 대화 소재가 되곤 했다. 그러나 라인 댄스 수업에도 오래 나가지 못했다. 수강생이 많으니 내 단점이 더욱 도드라졌다. 나는 왜 따라갈 수 없는 걸까? 자신감을 잃었고 빠르게 흥미도 잃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 성악 레슨도 받았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 레슨을 시켜주면서 곁에서 클래식을 많이 들었다. 내가 유행가보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청소할 때도 배경음악을 클래식일 정도로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온 거다. 호흡법, 발성법, 시선 처리와 모션 등을 배우며 오래된 마음속 멍울이 옅어지는 걸 느꼈다. 어쩌면 성악 레슨이라기보다 한풀이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성악은 한참 시절에 몇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게 됐을 때까지 지속했다. 배우면서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들었던 곡들이 떠올라 기분이 좋았다. 처음엔 체력이 약해 의자에 앉아서 레슨을 받았는데 복식 호흡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코어 운동을 한 것처럼 배임이 좋아지고 호흡도 길어졌다. 성악에는 벨칸토는 마이크 없이도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도록 울림을 낼 수 있는 분석법이고 마스케라는 소리를 앞으로 붙여서 내는 창법, 아포지오는 소리를 지탱하는 창법이다. 성량이 풍부하고 전달력이 좋은 가수들이 보통 이런 성악의 기초에 노래하곤 한다. 성악 레슨은 내가 노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나는 노래방에 가면 아는 가요가 하나도 없었다. 30년 넘게 찬송가만 불렀으니 당연한 일이다. 성악 레슨을 그만둔 후에는 노래방에 가기 위한 셀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유튜브로 노래를 검색해 마음에 드는 노래를 발견하면 반복해 들으며 따라 불렀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노래를 즐겨 부른다고 하니 동주와 팬이 가정용 노래방 마이크를 선물해줬고 기분 좋아진 나는 종이에 가사를 적고 적어놓고 외울 때까지 무한 반복해 노래를 불렀다. 골프에도 도전한 적이 있다. 골프 레슨을 받기로 결정하고 TV 채널을 골프 방송에 고정시켰었다. 남들은 골프 레슨으로 기본기를 익히고 수백 개의 공을 치며 연습을 매진할 때 나는 골프볼과 골프화 장갑 등 복장을 정비했다. 필드 나갈 때 머리에 장식할 리본핀도 색깔별로 구입했다. 오래전에 해외 골프 경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자 골퍼들이 머리에 커다란 리본을 장식한 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드라이버 샷 거리나 그린 위에 공을 올리는 스키 같은 건 관심이 없었다. 단지 스윙 자세가 예뻤으면 했다. 그러나 필드에 나가보니 볕이 너무 강해 피부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피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하는데 난 이미 균형을 잃었다. 준비하는 데 들인 시간이 반만큼도 골프에 투자하지 못하고 그만뒀다. 어쩌면 그린에 어울리는 리본 장식이 하고 싶어 골프를 시작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이브 개인 레슨을 7번 받고 스윙 댄스도 5번 받았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서른도의 삼바의 연인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홍진영의 잘 가라에 맞춰 에어로빅도 배우고 요가도 배웠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세팅하고 레슨에 임했으나 제대로 한 건 없다. 다양한 강습을 통해 몸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지만 노래방에서 추임새 넣는 것조차 쉽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 내 안에 흥은 넘쳐 강처럼 흐르는데 몸은 리듬은 전혀 타지 못한다. 하여 나는 이 모든 시행착오를 뻣뻣한 몸을 고쳐보기 위한 일종의 민간요법이었던 걸로 치기로 했다. 배우는 데 사용한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어라고 되뇌곤 한다. 취미가 사라지고 취향만 강해지는 것이 난이 드는 과정이라고 한다.
취향만 강했던 내게 다양한 취미가 생겼으니 회춘한 거라고 쳐야겠다. 수학도 있었다. 배움의 자녀분도 활용도가 꽤 높다. 전문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애티튜드를 익힌 나는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 배움의 마지막 단계는 공연이었다. 교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수강생들끼리 하는 공연은 실력이 들쑥날쑥 조화롭지 못했지만 공연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성악 레슨을 마치고 공연을 하며 이제 내게도 울게 하소서, 오솔레미오, 산타루치아, 강 건너 포미오드, 그 집 앞 등 클래식 레퍼토리가 생겼음이 기뻤다. 노래를 부르는 취미는 나만의 뇌 운동요법이기도 하다. 부쩍 기억력이 떨어져 메모에 위지해야 하는 때가 많았는데 노래 가사를 외우며 많이 좋아졌다. 취미 예방 차원에서 노래 가사 외우는 일은 평생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발레를 통해서는 힘들어도 표정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당당함을 배웠다. 고개를 들고 내 자신을 살짝 밀어내듯 걸으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다. 발레 공연을 읽는 눈이 생겼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발레가 소재로 등장한다면 한두 마디는 거둘 수 있을 만큼 발레에 대한 지식도 늘었다. 발레는 그만뒀지만 예술의 전당에서 유니버셜 발레단의 공연을 관람한다. 나의 발레 사랑도 여전하다. 그리고 지젤 위상도 합당한 핑계로 득템했다. 골프를 치면서 그라운드 매너를 익혔다. 그린에서 느낀 퍼터의 짜릿함, 홀컵에 들어가는 청량한 소리를 잊지 못한다. 골프는 못 치지만 골프복 코디는 최고로의 자신이 있다. 잘하면 좋았겠지만 애초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해 전문가가 되겠다는 야망으로 시작한 일들이 아니었다. 프로 느낌이 나도 몸쓰는 법을 익히는 것이 목표였다. 하여 나는 아주 적용하기 어려운 몇 가지를 제외하곤 배움의 과정을 사진으로 담았다. 사진 촬영은 나만의 졸업이식 같은 거다. 사진 속에서 나는 발레리나, 성악가, 프로골퍼 등을 연기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들추며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연기가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숨어서 홀로 역할극을 하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내게 배움은 그렇게 누군가는 나를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배우는 과정 외에도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 글로 남기는 중이다. 집에서 혼자 노래하고 춤추고 옷과 액세서리를 다 꺼내놓고 패션쇼를 하고 바느질 하거나 노트를 정리하는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은 순간에 내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서정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감탄할 내용도 있지만 뭐 이런 것까지 남겨두나 싶을 만큼 소소하고 잡스러운 것도 많다. 내가 죽은 후 누군가 나에게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연기가 하고 싶은 것 같다. 캐스팅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가 좋다. 오늘도 발레 연습 중이겠네. 며칠 전 통화할 때보다 보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 발레는 어릴 때부터 해도 제대로 몸을 쓰기가 힘들다는데 엄마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운동 삼아 시작한 게 몸이 안 따라주니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했어. 내가 엄마여도 막막하고 답답했을 거야. 그래도 그만두지 마. 50대 중반의 새로운 취미, 그것도 엄마가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걸 연습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 엄마가 보내주는 사진은 매일 보면서도 나는 믿기지 않는데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좀 더 잘하고 싶고 하루빨리 완벽하게 해내고 싶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평생 수련한 사람이나 어린 친구들에 비해 부족하겠지만 엄마에게 엄청난 일이 스스로의 위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길 바래. 자신감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더라도 언젠가 즐기면서 하는 날이 올 거야. 엄마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이잖아. 엄마의 무기를 잘 활용해봐. 예전에 엄마가 보내준 지젤 연습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났어. 지젤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순정을 바치는 여자잖아. 이젠 지젤처럼 살던 지난 날을 잊고 엄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젤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순정을 바치는 여자.
언젠가 발레 레슨을 마치고 나오니 동주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동주가 보내준 레그 워머를 보며 소리를 지를 만큼 기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발레를 그만뒀다. 발레를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아무리 연습해도 시간에 정확한 동작을 해낼 수 없었고 고통이 동반했다. 내 몸과 뼈마디는 이미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럼에도 발레를 놓고 싶지 않았다.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일을 실천하면서 나의 버킷리스트들을 실행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발레를 지속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발레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체력이 필요했는데 체력마저 받쳐주지 않았다. 당시 나의 체중은 겨우 37kg. 가만히 앉아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였다. 발레를 배우기 훨씬 전에 이미 토슈즈를 구입했었다. 그냥 예뻐서 샀다. 토슈즈를 구입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 큰 노래를 부르며 집에 온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토슈즈를 신고 집안을 돌아다녔고 이사도라 덩컨이 된 양 사뿐히 뛰기도 했다. 그리고 구멍이 날 때까지 실내화 대신 집에서 싣고 다녔었다. 한참 시간이 지나 발레 레슨을 받기로 결심하고 학원을 알아볼 때는 이 나이에 발레를 시작한다는 것이 부끄러워 전화를 걸어 나이 많은 딸이 배우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하고 묻기도 했다. 거금을 들여 개인 레슨을 끊었고 튜트 스커트와 레오타드를 구입하고는 몸에 밀착되던 위상이 부담스러워 선물을 받았다고 둘러대 버렸다. 발레를 할 수 없음 본능적으로 알아챘지만 그 과정이 좋았다. 동작을 연습하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레슨은 10분밖에 못 받았다. 지속하기에는 레슨비가 너무 비쌌고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뻣뻣한 어깨와 그 부정한 허리가 반듯해졌다는 때 위를 두기로 했다. 발레 레슨은 내게 투슈즈와 튜트 스커트를 남겼고 발레 용어와 관련 지식을 남겼다. 웬만한 발레 공연,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전기 영화도 섭렵했다. 꽤 오랫동안 집에서 하루 종일 발레 음악을 듣기도 했다. 발레에 관한 얘기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론을 마스터한 것, 딱 그만큼인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TV 프로그램에 섭외가 됐다. 발레 교습소 백조 클럽은 발레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는 발레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프로그램 기획 취지였다. 내 얘기 같았다. 백조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하며 발레복을 새로 준비했다. 하지만 2번의 파일럿 방송만 녹화하고 나는 그야말로 잘렸다. 프로그램은 정규 방송으로 편성됐고 나는 제외됐다. 사실 2번의 녹화 후 작은 갈등이 있었다. 먼저 다른 출연자들과 나는 나이 차이가 너무 컸다. 출연자 중에는 무용을 전공한 20대 아이돌 그룹 멤버도 있었는데 실력 차이까지 크다 보니 도저히 따라갈 재간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체력까지 부족했으니 그 2번의 녹화가 얼마나 버거웠겠는가. 프로그램의 정체성도 모호했다. 발레전 오디션도 아니고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기도 아니었다. 결국 나는 꼬다로운 보릿자루처럼 있다가 자존심만 상하고 잘린 거다. 예능 프로그램 하나로 내가 백조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나의 준비는 욕심에 비해 부족했고 정신력과 체력도 터없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발레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일종의 사회적응 능력 테스트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작부터 내게 불리함을 직감했고 녹화를 진행하면서 역전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꼭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고 싶었다. 웃음을 꿈꾼 게 아니다. 사회로 재진입하는 통로라였기에 꼴찌를 하더라도 완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잠시 동안 억울했지만 나는 여전히 발레를 사랑한다. 한 번의 테스트로 포기하기엔 발레를 향한 마음이 너무 오래되고 깊으니까. 시시한 할머니가 되지 않으려고. 정형외과에서 쓰는 다리 교정용 벨트로 다리를 묶고 책을 읽다가 부엌 쪽으로 보니 낮에 사온 오이가 눈에 띄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콩콩 뛰어 오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선반 안에는 열무가루와 콩가루, 녹두가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오이와 열무가루를 들고 고민했다. 오늘은 어떤 걸로 할까? 열무가루는 우유에 계기만 하면 되고 오이는 강판에 갈아야 한다. 농도만 잘 맞추면 열무가루는 흐를 일이 없고 오이는 목이며 이마로 줄줄 흐르는 물을 연신 닦아내야 할 거다. 아, 마사지 얘기다. 왜 피부에 좋은 건 이토록 번거로운 걸까? 2016년 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늘 혼자 놀기에 달인이 집에서 혼자 노는 법. 장르를 가리지 않고 호기심이 많은 내가 심취했던 취미생활. 예쁘게 찍힌 사진 뒤늦게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등이 대부분이다.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건 내게 큰 용기였다. 악플밭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댓글은 오랫동안 지켜봐주던 팬들의 격려가 대다수다. 물론 죽자고 덤비는 악플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사이 내가 많이 밝아졌다는 등 댓글창도 뽀송뽀송해졌다. 댓글에는 살림비법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살림비법 못지않게 궁금해하는 것이 피부와 몸매 관리법이다. 고백컨대 나는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하지만 자주 받을 수는 없다. 살이 찌는 걸 경계하지만 맛있는 것을 먹지 않고 참는다는 거나 땀 흘려 운동하지도 않는다.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싶지만 피부과 시술을 꺼려지고 베개는 묻는 걸 싫어 잠들기 전에 영양크림조차 바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이에 이 피부를 유지하느냐고? 전문가가 아니기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매일 꾸준히 관리해온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팩을 하고 샤워하면서 마사지를 했다. 운 좋게도 내 살결은 희고 부드러운 편이다. 형제 자매가 모두 그런 걸 보면 유전적인 영향일 것이다. 하지만 트러블이 잦다. 영양크림을 과하게 바르면 여지없이 다음날 뾰루지가 올라오고 몸에 열이 올라온다. 얼굴로 올라와 한동안 트러블에 시달리기도 했다. 숍에서 메이크업을 받은 후 화장법으로 고생한 적도 덜어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건 내 피부를 지키려면 내가 내 피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홈케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내 피부를 지킬 수 없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내추럴 본 따라쟁이인 나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미용 팁을 따라한 적이 많다. 스킨을 두드리면서 발라야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흡수율이 높아진다 하기에 그리해봤다. 기운 단시가 당장이라도 탄력이 생긴 것 같았다. 그러나 피부에 자극이 됐던 건지 다음날 홍조가 올라왔고 며칠 동안 지속됐다. 이후로 절대 스킨을 두드려 바르지 않는다. 3중 세안이 좋다기에 3번씩 박박 닦았더니 외려 트러블이 올라온 적이 있다. 메이크업을 짓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3중 세안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전용 리무버조차 사용하지 않고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한 번만 세안한다. 덜 닦여 피부에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있더라도 그대로 둔 채 스킨을 바르고 난다. 여기저기서 받은 화장품 샘플을 사용하다가 트러블이 심해져 피부과 신세를 진 적도 있다. 나는 피부가 좋은 사람이야. 피부는 타고났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좋을 거야 라고 방심했던 거다. 피부과를 다녀와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화장품 값이 몇 배를 치른 후에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다. 더 우울한 건 그 이후로 민감성 피부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홈케어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 지금은 일할 때 헤어를 맡기는 숍이 있지만 예전에는 늘 셀프로 스타일링을 해왔다. 그루프 등 장비는 미용실을 방불케 했다. 굵기별로 헤어롤이 있었고 용도별로 다른 종류의 아이론도 구비해놨었다. 내 모발 상태에는 맞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무리 귀찮아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머리에 팩을 쓰고 30-40분씩 견디곤 했다. 머리를 말리는 순서가 따로 있고 레귤러로 사용하는 샴푸와 염색 후 사용하는 샴푸, 두피 디클렌징을 위한 샴푸가 다 따로 있다. 트리트먼트 역시 제형별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서 얻은 게 뭐냐고? 수시로 염색을 하면서도 머리숱이 많이 건강해 이 나이에 생머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샤워할 때는 아침과 저녁에 사용하는 비누 종류는 다르다. 스크럽을 사용한 뒤에 꼭 보디에도 컨디셔너를 사용하고 보디크림으로 마무리한다. 그 결과 나는 얼굴보다 안 보이는 곳에 더 자부심을 갖게 됐다. 나는 내게 가장 잘한다. 좋은 시선으로 보면 확고한 취향이고 삐딱하게 보면 유난인 거다.
반면 화장품은 매우 단출해서 화장대가 아예 없다. 스킨과 앰플 그리고 몇 개의 색조 화장품이 전부다. 스킨, 앰플, 세럼,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 여왕크림 등 기초 화장품 바르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순서를 지켜본 적이 없다. 사실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어느 정도 스며들고 난 후에 덧바르고 겉돌게 마련이다. 각종 기초 화장품을 순서대로 바르고 영양크림을 번들번들하게 마무리한 다음에야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싼 영양크림은 흡수율이 내 얼굴보다 백엔잎의 지분이 훨씬 높다는 걸 알기에 나는 가볍게 바르는 편이다. 대신 화장품 바르기 전 단계를 철저히 지킨다. 각질 케어와 수분 케어는 물론이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마스크팩을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곡물과 채소 과일을 갈아 얹어본 결과 미백과 보습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오이다. 팩을 할 때마다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게 싫기도 하고 요즘은 게을러져서 기성품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흑설탕 스크럽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흑설탕과 물을 5대1 비율로 넣고 1대1이 될 때까지 졸이는데 농도는 맞추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불 조절에 실패해 끓어 넘치는 바람에 다 버리고 20%도 건지지 못한 적도 있다. 응용도 가능하다. 홍삼 진액을 먹고 난 후 병에 붙어있는 것이 아깝다면 흑설탕 스크럽을 만들 때 병을 부신 물을 함께 넣는다. 사포닌이 이 피부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은은하게 풍기는 홍삼향 덕에 홍삼을 바른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피부가 좋아지는데 형찜이야 참을 수 있다. 오래된 밀가루는 미백 효과가 있다. 칙칙한 안색을 케어하고 싶은데 집에 아무 재료도 없을 땐 물에 밀가루를 케어 적당한 농도를 만든 후 사용하면 단시간에 내 얼굴이 환해진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손톱과 발꿈치 등을 유심히 살피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보인다. 손발 케어도 얼굴만큼이나 중요하다. 바세린이나 유통기한이 다 된 크림, 샘플로 받은 화장품 등 빨리 소비해야 하는 화장품을 손에 듬뿍 바른 다음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3회 5분 정도 기다린다. 비닐장갑이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이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무는 스마트폰이라도 만질 요량으로 끼기 전에 장갑의 손가락을 끝을 잘라낸다.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손가락을 열심히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지 않는다. 깨지면 곤란한 그릇이나 혹시라도 떨어뜨려 고장나면 곤란한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그릇과 인테리어 소품을 좋아하는 이라면 이해할 것이다. 때론 내 손보다 그 물건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결이 보드라운 것을 보면 가끔 하는 비닐장갑 손케어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발 뒤꿈치도 마찬가지다.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을 듬뿍 바른 다음 발 뒤꿈치에 랩을 감아두고 3회 5분 정도 기다린다. 랩으로 발에 다 씌운 경우도 있고 일회용 비닐백을 양말처럼 신는 사람도 있는데 답답함을 못 참는 내가 고안해낸 방법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관리하면 한겨울의 건조함 속에서도 각질이 생기지 않는다. 살이 찌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틈날 때마다 셀프 마사지를 하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면서 비누질을 3번씩 한다. 샤워를 하면서 스크럽도 열심히 하고 백설탕보다 비누를 섞어 닦기도 한다. 오래되거나 먹다 남은 토마토나 바나나, 사과 등 과일을 강판에 갈아 마사지제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다. 레몬은 곰기 직전에 반으로 갈라 발 뒤꿈치와 무릎에 발라 각질 제거 및 미백제로 활용하는 편이다. 손님이 남기고 한 맥주를 샤워를 해본 적도 있고 실제로 체코에서 맥주 사우나는 인기다. 복숭아 통조림이나 남은 게 아까워 으깨서 온몸에 바르고 다 하수구가 막힌 고생한 적도 있다. 엄마 말대로 먹은 것보다 바른 게 더 많을 것 같다. 살이 찌는 원인 중 하나는 체내순환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여 나는 여러 마사지숍을 다녀본 후 전문가들이 마사지법을 응용해 나만의 초스피드 5분 마사지법도 개발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온몸에 흩어주는 거다. 림프를 자극해주고 종아리를 강하게 눌러 근육을 풀어주기도 한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비웃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진지하다. 요즘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5분 동안 다리를 묶어둔다. 허벅지와 무릎 사이에 하나, 무릎과 발목 사이에 하나. 남들은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하는데 10년 넘게 지속했더니 나이가 들어도 고준 다리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어깨가 말리거나 등이 굽거나 다리가 휘거나 나이가 들면 다양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체형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거다. 써놓고 보니 특별한 비결은 아니다.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일이다. 역시 관건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나는 적어도 2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반복하면서 내 몸에 기억시키는 훈련을 해왔다. 할머니들처럼 모짜다리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레시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체의 시간을 늦추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무언가 해보기 바란다. 한 가지 약속은 할 수 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자신을 가꾼 시간이 아직 내가 여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나만 눈치챌 수 있는 변화에 내 감정 지수가 높아지고 그렇게 삶은 윤택해질 것이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자신을 가꾼 시간이 아직 내가 여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나만 눈치챌 수 있는 변화에 내 감정 지수가 높아지고 그렇게 삶은 윤택해질 것이다. 자기 안에서 키워진 자신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외모에 불만이 없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내 얼굴이 너무 싫을 때가 있었다. 생김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을 거다. 가지지 못한 것을 탐할 때도 많았다. 남들처럼 섹시한 다리와 섹시한 피부를 갖고 싶어 귀에 태닝을 꽤 여러 번 했다. 귀에만 있으면 태닝 오일을 바른 다음에 마당에 앉아 다리를 내놓고 있기도 했다.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원상 복구되곤 했다. 까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싶어 태닝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탐나는 게 있으며 그게 무엇이든 시도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시시한 할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